네, 네 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사색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진수희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저희가 조금 전에도 국회 취재기자가 전해줬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남 서천에 화재가 난 시장을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함께 시장을 거닐면서 화재 진압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보고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큰 관심을 가졌는데 네, 관련해서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 사태가 갈등의 확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봉합으로 갈 것이냐 여러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면 충돌 이틀 만에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함께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먼저 이 의미에 대해서 윤주진 대표께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좀 급한 불은 좀 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정면 충돌과 확전은 이제 서로가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상처가 너무 크고 그것이 결국은 어느 쪽이 뭐 승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쪽이 승기를 잡든 결국 이번 총선에서 여권의 엄청난 참패가 예상되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약간 좀 감정을 추스리고 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존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입장이 과연 이렇게 바뀔 것인가, 혹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바뀔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가장 이제 그 갈등의 좀 진원지로 꼽혔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갈등으로 번질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화해로 갈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수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명절 밑에 그 대형 그 전통시장에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또 여당 쪽에서도 당연히 가봐야 되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갔을 것 같고요. 근데 통상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저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현장에 있는 거는 되게 이례적이긴 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당에서도 용산에서도 저 갈등 관계에 있는 저 두 분의 투샷 사진이 좀 필요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 오늘의 만남만으로 지난 며칠간 있었던 그 갈등이나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며칠은 좀 이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갈등의 원인이 됐던 부분들, 예컨대 이제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사과 문제에 관한 것,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그 가닥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 두 분의 만남만으로 지난 며칠간의 갈등이 해소되겠다라고 보는 거는 아직 이르고요. 이제 양쪽 다 당이든 용산이든 이걸 계속 가져가다가는 공멸할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그러니까 수습이 됐든 봉합이 됐든 뭔가 이제 그런 그 액션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는 하겠지요만은 그러나 여전히 봉합된다고 해도 수습된다고 해도 예전의 관계나 예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겉으로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물밑에서 뭔가가 계속 내연하는 상황은 지속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위기의식이 만든 장면이고 아직까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 어쨌든 뭐 정말로 또 하필 화재 현장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윤주진 대표 말씀하신 대로 급한 불을 끌어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여주기 식의 그림이라도 보여줘야 된다. 굉장히 갈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총선 앞두고 굉장히 악재를 만났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사실은 당황한 것은 대통령실일 것이라고 봅니다. 비공개 회동 자체에서 나타난 얘기를 아예 언론 앞에서 사퇴 요구에 대해서 거명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쨌든 속으로 대통령께서 뭐 화가 났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봉합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렇게라도 뭐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원칙적으로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한 거 아닙니까? 네.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앞서 얘기 있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을 해촉시킬 것이냐의 문제만 하나의 그것이 어떤 서로 봉합하는 말하자면 그 연결고리로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 계속 가져갈 것이냐, 계속 가져간다라면 지나치게 한동훈 위원장이 길게 갈등을 가져간다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조금 더 부드러운 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스스로 김경줄 위원장이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이 불협화음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회 사퇴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당분간의 어떤 원만한 조정으로 갈 개연성은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십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속에서 오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오늘 방문이 화재 현장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갈등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오늘 만나서 물꼬를 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직접 만나서 논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둘 사이에서 중간 지대에서 조율을 해줄 사람이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먼저 찾아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지 조율안을 제안을 하고 조율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 조율이 되면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둘이 회동을 해서 화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도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도자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음 스텝이 아주 중요한 지도자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이 없는 지도자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만 하면서 지켜봤던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자기가 민심을 들어보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살리고 국민의힘도 살고 본인도 살려면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야겠다라고 합리적으로 본인은 판단을 내린 네.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대통령실의 접근법이 조금 어색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관석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끝까지 가자는 겁니까? 대통령의 의중입니까? 이 자체가 아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 본인이 자타가 공인하는 제일 잘하는 정말 친한 선후배간인데 갑자기 그렇게 친하게 느껴지지도 않은 비서실장이 본인에게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소 격앙된 그런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진수 의원님. 네.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두 분 사이의 중재자가 좀 조정 역할을 하면서 두 분을 만나게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두 분이 빈손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뭔가 이 조건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지금 두 분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됐던 거는 대통령실에서 겉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뭐 공천이 아닌 네. 사천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를 문제를 삼았지만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관련한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그 문제에 관한 한 당사자 쪽에서는 사과나 이런 것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 한 달 사이에 전국을 다녀보면서 자신이 법무장관 할 때나 검사할 때는 만나지 못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민심이나 이런 걸 좀 체감하는 기회가 한 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에 있는 분들 많은 총선을 걱정하면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하면서 비대위원장 취임 때와 이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국민 눈높이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김병률 비대위원의 경우인데, 근데 이 두 부분 다 뭔가 중재안을 만들기를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리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한 달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총선, 자신이 책임져야 될 이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의욕, 책임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그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 책임감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어렵게 꺼냈고, 거기에 이제 김병률 비대위원의 공천 뭐 사천 논란까지 이렇게 되니까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용산 쪽에 그 두 가지 조건이라면 조건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총선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총선 뭐 수도권에는 특히 필패할 수도 있다는 이런 그 위기의식 같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중재, 말이 쉽지만 그 중재안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그 힘들어 보여서 국민의힘 소속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답답하고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왜 오늘 전해진 대통령의 개인적인 심증이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한테 뭐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식의, 너무 사람을 믿다 보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거는 국민에게 공개되면 안 되는 이런 대통령의 심정을 국민한테 공개한 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정말 저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심정을 공개할 때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뭐 연판장을 돌리든지 뭔가를 그 의원들 사이에 뭘 만들어서 좀 한동훈 위원장 사퇴 쪽으로 몰고 가게 좀 하라는 식의 뭔가 밑에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당의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과거처럼 연판장을 돌리기 위해 규합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분 사이의 갈등에서 용산 쪽이 굉장히 더 답답할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분이 한동훈 위원장 쪽에 더 있기 때문에 당의 의원들도 그쪽으로 더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지금 진수희 의원님 해석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오늘 만남은 성사됐지만 이 갈등을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거든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게 된,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했던 어떤 당내 움직임과 또 보수층의 여론의 분위기가 실제와는 달랐다는 것에서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 충격이 좀 있었을 겁니다. 지난 과거에 나경원 전 의원 원내대표를 좀 소위 찍어내는 그런 과정, 또 김기현 대표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했던 과정, 그 과정에서 보였던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보수층의 신뢰가 이번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기반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아마 확인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인 것 같고요. 이로써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거의 그 동료 의식은 이제 동료의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동업자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동업자로 봐야 되고 동등한 위치에서 정치력을 교환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결국은 이제는 정말 이심전심이 아닙니다. 이제 협상과 타협의 문제로 갈 겁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신뢰가 대통령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마포울에서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 손을 들어준 것을 놓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찰자를 정해놓고 입찰을 하는 것은 부정 입찰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천의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만남이 성사된 것 한 위원장의 어떤 공천이나 이런 사천 우려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라든가 약속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천 약속보다는요. 만약 그런 얘기였다면 인천시당도 마찬가지죠. 네. 윤영선 후보가 있는데 말하자면 원희룡 장관을 데려다 놓고 거의 뭐 백허그하다시피 하는 것도 사실은 불공정한 것이고. 근데 뭐 저 수원에도 마찬가지로 산자부 장관 했던 분들 박문규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그렇다면 그것도 다 사천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 대통령하고 친해서 대통령실에 내려온 사람은 공천이고 한동훈 장관이 밀어준 사람은 사천이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다만 거기서 핵심은 김경률이라는 인물이고 그분이 사실은 선을 넘은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마리 앙뚜아네트 부분에다가 사치라는 단어, 네. 그다음에 뭐 부적절한 어떤 언행,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대비되면서 실제로 굉장히 그 상상하기 싫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격분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참여연대 했던 진보적 인사들을 그렇게 끼고 도느냐였을 겁니다. 네. 두 사람이 벌써 2018년부터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이랬을 거예요. 김경률과 한동훈이 두 사람이 이끌어가면 갈수록 대통령실과의 골은 메어지기 힘들 정도로 벌어질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관섭 실장도 1차 경고, 사실은 그 1차 경고는 2차 경고입니다. 1차 경고는 윤재혁 뭐 말하자면 대표하고의 만남 자체가 네. 대통령실의 1차 경고였을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실제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현재 이대로 대통령실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폭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게 더 바른 태도다. 그런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세 분이 아마 저게 만나서 뭐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려를 전달하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이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리고 또 바로 국민과 당원들을 생각하면은 전혀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철규 의원의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는 여권의 공멸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마치 사퇴가 전제된 것처럼 말하는데 이건 그 단계까지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당이 당무 개입 법적 조치를 한다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당무 개입을 한 것은 없고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아무래도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사퇴가 전제된 것처럼 말하는데 그 단계까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라고 어제는 얘기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철규 의원 인터뷰가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뭔가 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갈등이 좀 봉합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어제부터 오늘까지에 있었던 시간은 너무 좀 짧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봉합 수준의 메시지가 오고 갔을 가능성은 전 떨어진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측이 좀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딱 충돌을 했는데 충돌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대형 충돌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고 언론상에서 빗발치는 이 여론과 또 갖가지 해석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결국 여권 전체의 완전한 분열, 뭐 구권력과 신권력의 완전 충돌 이런 식으로 양상이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양측 다 이제는 톤 다운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종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나서서 하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스스로 이관섭 실장이 사퇴를 요구한 것을 일종의 좀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여권 이 권력층이 느끼는 좀 위기의식이 돋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현직 여당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그것을 거절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으르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수 의원님, 그렇다면 이철규 의원의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본다면 당내에 있는 친윤계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그날 있었던 세 분 중에 한 분인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퇴 요구가 있었고 제가 그 요구를 거절했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저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저렇게 해명을 한다 그래서 그게 없던 일이 될까, 그러니까 있던 일이 작아질까, 그런 회의가 들고요. 저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분 간의, 대통령과 이 여당의 비대위원장 간의 저 갈등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 거는 저게 국정 방향에 있어서 의견 차이라든지 혹은 정책에 있어서 이견 때문에 네. 저런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서 또 합일점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인 영역의 문제인데,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공적인 마인드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만 할 정도로 정말 엄중한 그런 자리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신의 부인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저 정도의 큰 갈등을 일으키는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이 그렇게 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요. 이철규 전 총장이 아무리 이거를 좀 이렇게 사건을 좀 줄이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봉합하는 쪽으로 가져가려고 지금 애쓰는 걸로 보이지만 이미 이제 틈새는 벌어진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이 문제를 다시 접는다든가, 혹은 이제 그게 김경률 비대위원회 거취 문제에 포함시켜서 나타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을 책임지고 치러야 될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거 용산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같이 타협해 주기가 매우 힘든 거 아닌가. 만약에 그걸 용산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해 주면 저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힘든 선거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총선 승리 담보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도 또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거를 위원장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겠나 싶어서 여전히 이 갈등이 굉장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관심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어제였습니다. 얼마 전 TK 의원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해서 윤재욱 원내대표에게 사과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사과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했고, 또 저희 연합뉴스TV 뉴스 1번지에 출연해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정치 공작이자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당 TK 의원들의 시각이다. 이런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과는 했습니다만 다만 자신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가 이번 사태의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보십니까? 원래 일이라는 게 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진 사퇴를 해주면 할 일을 한 겁니다. 사퇴를 수습하기 네. 위해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서서 대통령실도 뭔가 책임 있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치라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어떤 사과라든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확고히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구 전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진 사퇴를 해준다면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게 반쪽의 봉합이라도 되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에 금이 갔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될 건데 이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카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난감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진수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과연 비대위원직에서 물러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강성필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내 지금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이것이 정치 공작이자 몰카 공작이라더라도 사과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통령실에서는 사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걸 고수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비대위원 한 명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불거진다면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물론 개인은 훌륭한 인물일 수 있겠습니다만 당이 전체적으로 이 사람을 지키면서까지 용산과 갈등을 해야 할 만큼 그런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에서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기까지 가기 좀 어렵고요.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다른 주장은 몰라도 그래도 영부인을 과거의 어떤 아주 안 좋은 역사 속의 인물에 빗댄 것은 어쨌든 말실수입니다. 그 말실수를 주워 담기는 너무 어렵고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겠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은 현재로서는 사과의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부도덕 한명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어떤 특별감찰관 설치나 제2부속실 설치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의 행보를 보이면서 아주 간접적으로 은연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고 대통령도 어떤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도의 메시지를 내면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봉합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진수희 의원님께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거치 또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형식이 자진 사퇴라 하더라도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중도 굉장히 포함될 수밖에 실릴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진 사퇴를 하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그 사과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꼭 그 뭔가 결투로 생각을 하면 윤 대통령 승, 한동훈 비대위원장 패. 근데 두 사람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국힘을 이끌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도권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있겠는가. 그거를 저는 비대위원장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저는 봉합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입으로 지금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명백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죠. 비서실장이 와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무시한 것이다, 어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법적 조치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실 뭐 현재 대통령께 대해서는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현직에 계시는 동안은 네. 불가능하지만 퇴임 뒤에는 충분히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단순히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경기도지사 선거부터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이 여러 가지 중대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구조 정치 중립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천이다 공천이다를 떠나서 어떤 당무에 개입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뭐 이번 총선 과정에서 법적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이와 같은 눈에 들여다 보이는 이미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말하자면 정치 중립 위반의 어떤 징후에 대하여 네. 민주당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법적 검토와 고발 조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의 어떤 사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과거에 지금 이준석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당무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증명을 해준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으로서는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사실 과거에도 대통령의 어떤 당무 개입은 조금씩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당무 개입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민주당에서 법적 조치,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쨌든 대통령 권력에 의한 여당 당무 개입 프레임으로 가져가서 계속해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권위주의적인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이죠. 근데 물론 이관섭 실장이 아주 노골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즉각 자리에서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했다면 또 그것이 어떤 정확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은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대화라는 것이 아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관섭 실장은 아주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불쾌함을 좀 전달하는 수준이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의 또 불쾌함을 느끼면서 그렇다면 나의 지금 거취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냐 이러한 식의 대화가 오간 것이 나중에 봤을 때 해석적으로 봤을 때는 사퇴를 요구했고 거절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당무에 개입을 해서 당장 나가시오 이렇게까지 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좀 법적 문제로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22일에 출근길에 기자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대통령실을 과도한 당무 개입으로 보시나요? 라는 게 질문이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사퇴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석상에서 대표 자격의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에서 이러한 당무 개입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예비 후보자에 적용할 전략공천 기준을 논의를 합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또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해서 공정성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 마포울 같은 경우에는 김성동 당협위원장 그리고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윤영선 당협위원장이 있고 수원병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전 의원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만 개혁신당으로 탈당을 하고 개혁신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지금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송동 위원장이나 윤영선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국민의힘 공천위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진수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 공천 룰 중에 네. 이번에 발표된 룰 말고요. 기존에 그 적용되어 오던 그 공천 룰을 보면 전략 공천에 이제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우선 공천이라는 게 있고 또 단수 공천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공천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지난번 3번의 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지역 있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열세 지역이죠. 그 지역은 이제 우선 공천을 합니다. 그 지역에 뭐 당협위원장으로 네. 있던 분한테 기회를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당에서 그 정무적인 판단으로 그 뭐 영입을 한 분이든 어쨌든 그냥 단수로 우선 공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수 공천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후보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봐서 격차가 기존에 있는 분이나 후보가 새롭게 이제 영입돼서 들어오려고 하는 네. 후보하고 너무 큰 격차가 있을 때 그게 한 20%포인트인가? 그 이상 격차가 되면 아예 그냥 단수로 공천하는.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후보자들 간에 이제 경선을 하게 되는데 경선할 경우에도 이제 컷오프를 1차적으로 한 다음에 한 2~3명으로 추린 다음에 이제 본경선을 들어가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지금 제시하신 그 세 지역 중에 그 탈당하신 지역 말고 계양을 지역과 마포을 지역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지난 3번의 총선에서 다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이라서 우리 당원 당규상으로는 우선 공천이 가능한 우선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들어갔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 얘기를 했는데 자객 출마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성남 중원 비명계로 꼽히는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데 여기에 어제 친명계로 꼽히는 이수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나머지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도 친명계로 꼽히는 의원들 김병주 의원, 이동주 의원, 양이원영 의원, 김의겸 의원 이렇게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마를 놓고서 친명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를 하면서 이게 자객 출마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선거에 앞서서 네. 비주류들이 항상 주류가 독점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현역과 도전자의 구도이지 친명 대 비명이 아닙니다. 네. 253개 지역구에 최소 3명에서 5명이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600에서 700명이 다 되는데 거기에 친명과 비명이 어떻게 섞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대통령실, 장차관, 검사 출신하면 뭐 한 70명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언론에서 보면 뭐 친명 자객 공천이 있는 지역구를 제가 20개, 30개 이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의 장벽을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최대 현역과 도전자가 50% 감점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인데 이미 현역들은 그 지역위원회를 구축해가지고 튼튼한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고 또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도전자들로서는 가산점만 가지고는 사실상 장벽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 뭐 현근택, 뭐 정의창, 강의원 등 이재명 그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뭐 물론 구설수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현역들이 자꾸 친명 자객 공천 아니냐 이러한 것들은 경쟁력이 없는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는 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하면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의 정체성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의 도전자가 됐든 현역들이 됐든 다 친명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욕감을 느낀 이유가 본인에게 후원회장을 해달라고 했던 현역 의원들이 많이 한 5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친명파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후원회장을 좀 빼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이든 비명이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 친명, 자객공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수희 의원님. 근데요, 민주당의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네이밍 자체만 보면 매우 공정한 공천인 것처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객 출마와 같은 기형적인 출마 행태가 자꾸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이 당원 구조에 있다고 봐요. 그 민주당의 당원들 중에 그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 친명의 강성 그 지지층, 이재명 지지층이죠. 그런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의식하고 이 친명 소위 친명계가 비명계 현역이 있는 지역에 자객 출마를 통해서 그 당원들한테 좀 의존하는 그런 기형적인 저는 출마 행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출마를 하면 총선이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니라 전현 정권 간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가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탈당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친문계를 겨냥한 것이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요구와 더불어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말씀도 그게 연동돼서 상상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뭐 586이든 뭐 다선 의원이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불출마하는 의원들을 빗대서 실제로 모범이 됐으니까 그런 비슷한 행동을 보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정폭이 클 것 같고 또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의 통합적 운영 그것은 이낙연 대표의 말하자면 탈당에 비추어서 당의 단합회라는 차원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적으로 친문에 대하여 임종석, 노영민 뭐 이런 또 뭐 윤영찬도 마찬가지로 친문도 이중 멤버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계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인영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이해찬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될 이유도 아마 그와 같은 또 이해찬계의 소위 뭐 김현과 같은 어떤 당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떤 당의 그 원외 위원장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러한 미세하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깔려 있는 부분도 있고 예컨대 뭐 저기 성남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재명 대표께서 굳이 그렇게 성비위인데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지까지도 드러난 만큼 이게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친명 인사들의 공천을 떠나서 친명 대 친문, 소위 친노 간의 공식적인 분열, 대립으로 나타날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미 밖에 나와 있는 소위 비명계와의 연동해서 상당히 당내 분란이 심화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 부분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준희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앞서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친명계의 이런 움직임을 비판을 하면서 탈당을 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갈등이 친문계와 친명계 사이에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1대 총선은 명백한 친문 공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과 이제 이해찬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총선을 진두지휘했었죠. 이러한 이제 분위기 속에서 다음 총선만큼, 다음 공천만큼은
완전한 이제 친명 독주 체제로 좀 형성을 해놔야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권 가도에 있어서 당 내부의 결속과 또 지난번에 어떤 불체포 특권 그 반란표가 나온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이번 공천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이고 실은 또 그 아래는 어떤 신구 권력 갈등의 양상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친명이냐, 비명이냐, 뭐 친문이냐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기존의 선배들을 좀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은 이런 인물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는 함께 정치를 해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비중과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중심으로 권력에 쏠리는 것을 좀 막겠다. 이런 근데 뭐 친명을 넘어서 이 신명 체제가 새롭게 다음 22대 총선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제3지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80일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3지대 신당들이 빅텐트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미래대연합 소속 의원들도 그렇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앞서 이준석 대표는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를 얘기하기도 했고 또 미래대연합 의원들은 광주에 출마해야 된다, 호남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 앞서서 이미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입장을 바꿔서 호남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지금 저는 가능성보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선 보고요. 시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시점이냐면 지금 당장 출마를 번복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품상 네.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쉽게 뒤집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진영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 방향으로 정말 빅텐트가 쳐져서 여론조사상으로서 20%를 넘는 그야말로 양당 체제를 균형을 낼 수 있는 네. 명실공히 제3지대가 된다라면 그 속에서 의미 부여가 되는 저는 오히려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광주보다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은 뭐냐 하면 실제로 보면 수도권의 변화가 호남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 과거처럼 호남의 변화가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네. 또 하나는 현실론적으로 아직까지 이낙연 대표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아주 차가워요. 그렇지만 미동이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렇게 이 판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데 왜 분열하냐 이런 인식이 호남부터가 많고 또 그동안에 솔직히 얘기하면 이낙연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이 사실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도 후보가 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는 차원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3지대로서의 저기 이재명 대표가 뭐 호남도 아니고요. 현재 너무 지나치게 친명 공천을 해서 문제가 더 발생되고 탈당이 더 이어졌을 때 설 전후로 해서 제3지대가 형성된다면 수도권이나 광주나 안 갈 이유도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수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1당과 2당 거대 양당의 그 중진들이 불출마를 하는 거는 희생과 헌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3지대에 속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출마하는 게 희생이고 헌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총선에는 하시는 게 맞고요. 불출마를 하시겠으면 그거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시는 게 제3지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종민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은 제3지대 통합 시점으로 2월 말 혹은 3월 초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한 가지 안은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모두 한 가지로 통합되는 안이고 또 다른 안은 민주당계 신당 또 국민의힘계 신당으로 나눠서 제3지대 신당을 유지하는 것, 창당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강성필 위원장님 어떤 안이 더 가능성이 높으리라고 보십니까?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느냐 아니면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양 그 신당이 어떻게 될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이 지금 나와 있는 창당한 신당 중에서는 가장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택권도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 본인은 중도 보수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2030 플러스 중도층 무당층까지 지지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원내 진입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3의 세력,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세력과 합쳤을 때 이분들이 상품 가치가 없는데 괜히 합치면 나중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실패하고 나면 본인에게 또 보수의 적자의 지위가 주어질 텐데 그때 또 그들과 결별하고 다시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는 게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도 병립형으로 가게 된다면 네. 전국에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그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와 그 신당들이 상품 가치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봤을 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출마를 하는 것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출마하는 게 헌신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출마해서 당선되지 않으면 끝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신당이 어떻게 꾸려지느냐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병립형으로 가느냐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이번에 그 불거졌던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종의 갈등설도 중요한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이 갈등이 좀 지속이 돼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의 총선 전략을 짜게 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굳이 신당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보수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용산의 구심역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간다면은 제3시대는 좀 더 원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독립적 노선을 가게 되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 사태를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뭐 약속 대련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내심 새로운 정치적 보수 지형의 정치 지형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설렘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이 사태를 보면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다른 생각으로 간다면은 더 확실하게 제3지대로 가서 좀 주도권을 쥐지 않을까. 반대의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얼마든지 다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사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